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불거진 인터넷 강의업체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인강업체들이 조직적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건데요. 소송 규모도 수백억에 달합니다. 조직적인 대규모 댓글 부대 하면 원조는 국정원이죠. 지난 대선 좌익효수란 아이디로 밝혀진 것만 3,450여 개의 댓글을 달았던 이 국정원 직원에 대해 검찰은 고발이 접수된 지 무려 2년 4개월이 지나서야 그것도 단 10개의 댓글만 공소사실을 포함했고 법원은 모욕죄만 인정하고 선거 개입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죠. 국가 정보기관이 특정 후보를 위해서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헌정유린 사태가 벌어졌는데 겨우 모욕죄로 그리고 집행유예로 사건이 일단락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다음 정부는 이 국정원 댓글 사건 철저히 재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번 대선에서도 그런 일이 단 한 건이라도 벌어진다면 내란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금 이 방송 시작하는 시점에 삼성동 자택에 도착을 했어요. 네, 그렇죠. 7시 6분에 귀가했습니다. 집에는 예. 6시 55분 계속 방송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55분에 검찰 청사를 떠났고요. 이제 막 도착했네요. 예. 관련 뉴스가 많이 쏟아졌죠, 사실. 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검 들어가면서요. 짧은 메시지 남겼습니다. 두 문장에 모두 29글자에 불과했는데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딱 8초였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메시지가 있다 사전에 나와서 이런 헌재 판결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혹은 뭐 국민들에 대해서 친박 집회에서 3명이 사망했잖아요. 그런 데 대한 메시지라든지 전혀 없고. 네, 적어도 그런 기대를 했던 건데요. 네, 당연히 아무런 게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메시지가 있다고 하니까. 이건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이건 그냥 안녕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네, 굉장히 의례적인 이야기죠. 네. 안녕 이런 거랑 마찬가지인데 메시지가 없었던 거고 방금 자택에 들어가면서 뭔가 메시지를 남길까 싶었더니 역시 그냥 네, 경호원들에게 인사만 하고 들어갔습니다. 쭉 들어가셨습니다. 예. 네. 자, 사실상 메시지는 없었다. 나올 때나 들어갈 때나. 근데 조사가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됐어요. 보니까 이 정도면. 네, 예상보다는 짧았던 것 같습니다. 네. 혐의가 13가지나 되는데요. 이 정도면은 사실 엄청나게 빠른 거거든요. 이랬다는 얘기는 검찰이 추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추궁을 하지 않고 관련 혐의에 대해서 사실상 부인 조서, 혐의를 다 부인하는 조서를 작성하는데 충실했다.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그럼 종합적으로 얘기하기로 하고 여하간 굉장히 빨리 조사가 끝난 것이고 이 정도면. 네, 그런가? 14시간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서를 쓰고 나면 확인을 하거든요, 서로. 네. 이렇게 진술한 게 맞는가. 네. 바로 앞에서 물론 받아치긴 하지만,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네, 그것도 7시간 넘게 걸려서요. 그래서 총 합해서 21시간 20분 정도 네. 걸렸습니다. 7시간 가까이 이 조서를 검토하는 건 굉장히 길게 검토한 건데, 추궁도 없고, 본인이 전면 부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 건, 첫째, 비문이 많았다. 그랬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마도 답변하지 말았어야 했을 대목의 진술한 부분을 쳐내거나 조절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추가 소환은 없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네, 지금 상황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변호인단이 이례적인 호평을 했어요. 네,
오늘 자정 12시 50분 정도에요. 기자들한테 손범규 변호사가 문자 메시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을 보았다라는 내용이고요. 심지어 손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는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요. 검찰 조사 받으면서 진실이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요. 검찰은 특검과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다면서 검찰은 특검과 다르게 정치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총평했다고 합니다. 검찰 가족에게 박수를 보낸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검사님들과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 가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건 뭐 전문 용어로 아양이라고 하죠. 아양. 지금 잘 보이고 싶은 건데 그런데 이제 검찰 태도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언론 기사들도 꽤 나왔어요. 네, 왜냐하면 영상과 음성 기록 없이 조사를 했기 때문인데요. 박 전 대통령 쪽이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검찰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인이 아니고 피의자에게는요, 법적으로 고지만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검찰이 그것을 하지 않은 거죠. 거부를 할 수 없는 거죠. 원래 이 사안은. 예, 그 왜냐면- 의사만 나타낼 수 있는 그렇죠. 겁니다. 통보, 고지만 하면 되는 거지, 안 한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랬다고 해서 진짜 비판이 좀 있었죠.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는 검찰이 이번에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전략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우선 뭐 어제, 최순실 관련은 모른다고 하고, 직접 개입한 사안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었다고 하고, 이런 기조로 답변을 할 거다. 이건 예상대로였고. 그리고 이제 아프실 예정이라고 이제 뉴스공장이 떠들었기 때문에 그건 취소된 것 같고요. 그런데 아마도 변호인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애매한 건 답변하지 말라고 사전에 조언을 했을 거예요. 대부분의 변호사가 그렇게 조언했을 텐데, 저는 몇 가지 이유로 적극적으로 답변을 했다고 봅니다. 묵비하지 않고. 그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초보 피의자의 전형적인 실수 있어요. 자신의 입장을 잘 이야기하면 검찰이 납득할 거라는 착각을 하거든요. 예. 검찰은 이런 피의자가 땡큐입니다. 술술술 말하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탄핵이 기각될 거라는 걸 굳게 믿었던, 며칠 전까지 대통령이잖아요. 권한 중재긴 했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테고. 그러니까 민간인 모두의 적응이 안 됐을 거예요, 아직도. 네, 검찰도 실제로 수사할 때요, 대통령님이라고 호칭했다고 합니다. 그 호칭도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자신의 말이 여전히 상대한테 자신의 어떤 위치, 이런 것, 지위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질 걸, 이때까지 그대로 받아들이는 환경에서만 있잖아요. 반론하지 않는 환경에서만. 그래서 자기가 잘 설명하면 또 상대가 내 말에 넘어갈 거라는 착각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특징인데, 세 번째로는, 왜 그 70년대 구국선교단, 그 시절부터 최태민 씨를 도왔고, 11.6 이후로는 영남대 관련 일도 했고, 그래서 거의 90년대 말까지 20몇 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도왔던 최태민 씨 의부자들 조순재 씨. 거기 녹취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짓말을 하고, 뭔가 잘못됐을 때, 그 거짓말 스스로 완전히 믿는다. 이런 특징에 대한 녹취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비난하는데, 조순재 씨 녹취록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특징도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어떤 거짓 세계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서도 스스럼 없이 자기가 만든 거짓을 믿으며 진술하게 되는 그런 특징도 좀 작용했을 것 같아요. 일종의 리플리 증후군 같은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건 전문가 영역에 맡기시고요. 근데 이제 이런 특징에 대해서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만들어진, 그리고 20년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한 사람의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검찰이 영상 촬영 안 한 부분, 그래서 검찰 봐준 거 아니냐, 지나치게 한 비판도 있는데, 저는 이거는 검찰이 전술적, 전략 선택을 한 거라고 봐요. 뭐냐면, 영상 촬영을 하면 답변에 소극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촬영하지 않기 원한다는 변호인 말에 검찰이 그렇다면 안 하겠다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데도 안 하겠다고 하는 태도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이 자기들 말을 들어준다. 잘. 뭔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우호적인 분위기다. 봐준다. 건가요? 이런 인상을 받아 더 자신 있게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네. 뭐 영상 촬영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뭐 법정에서 진술 번복 할 때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근데 그 경우는 자기 혐의를 인정했다가 법정에서 안 하는 경우잖아요. 지금 뭐 전면 부인하니까 진술을 번복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건 사례가 안 되는 거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저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략 전체적으로 보면 헌재 때와는 180도 바뀌었거든요. 사실. 이게 여실히 드러나는 게 뭐냐면, 검찰이 영상 촬영을 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 사실 이건 피의자 동의 사항이 아니잖아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고지만 하면 되는데,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싫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안 했는데, 그때 변호인 측이 선택한 단어가 부동의예요. 부동의. 보통 그냥 우린 거부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부동의라고 법률적인 용어를 선택한 이유가 저는 뭐라고 보냐면, 거부권이 자기한테 없는데 거부했다는 표현을 쓰면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들이 갑인 줄 안다고 그런 비난을 하거나 여론이 만들어질까봐 일부러 이런 단어를 선택한 거거든요. 태도가 바뀐 거예요. 완전히. 이 단어 선택에서 볼 수 있습니다. 헌재 때와는 다르게 부정적 여론에 굉장히 민감한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그런 욕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검찰 칭찬도 막 하는 것이고, 이런 태도의 변화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십시오, 검찰에. 그 협조를, 그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라고 하는 조언, 사전 조언, 변호인단에. 그것도 이런 진술 태도 적극적으로 자기 해명을 하는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네. 사실 이거는 촬영하는 거 싫어? 물었더니 싫어. 기분 물어온 거하고 마찬가지 정도의 법률적 효과밖에 없는데, 어쨌든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이라도 충분히 받는 것으로. 네, 실제로 그렇게 해명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으니까요. 네. 절차상 문제로 실랑이가 생기면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진술과 답변을 잘 듣는 게 더 중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태도들이 종합적으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그 종합적인 결과가 뭐냐. 제가 보기엔 구속 요건을 거의 100% 갖췄어요, 이제. 그러니까 영장 청구가 결국은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변호인단의,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의 착각과 변호인단의 오판의 결과라고 보는데, 이게 뇌물을 준 사람 이재용 부회장 구속됐잖아요. 뇌물을 받은 사람 이미 구속 요건은 갖췄어요. 근데 거기다가 그런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일반적인 사건이면 100% 구속이에요. 100%. 다 갖췄어요. 이제 요건을 다. 구속영장을 신청할 100% 요건을 다 갖췄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명백한데 준 사람도 구속됐는데 본인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전면적으로 부인하잖아요. 그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른 시간 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 아주 이른 시간 내에. 그런 요건을 다 갖췄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제가 보기에는 나름의 전략을 선택하고 자잘한 거는 포기하고 요건을 갖추는데 전력한 것이다. 그런 선택을 한 것이고 잘했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서 영장 청구를 안 한다면 정치적인 고려 하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김은지 기자가 이런 요건에 갖춰지잖아요. 뭐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전에 잡혀갈 것 같은데요. 0.5초 내에 구속영장이 떨어집니다. 이거 정도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운이 다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게이트 초기부터 여태까지 고비고비마다 단 한 번도 올바른 선택이 된 적이 없어요. 사실. 첫 번째 인정한다는 기자회견부터 시작해가지고 헌재 판결 대응을 거쳐서 이 검찰 대응까지 본인의 구속을 거의 스스로 도와주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영장 청구 바로미터로 봐야 되겠죠. 영장 청구가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정치적
고려. 대선 기간이나 민감해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검찰 진짜 고민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나 완벽한 구성 요건인데, 여기서 우리가 구성 요건을 취함하냐. 자, 박근혜 대통령 조사는 아마도 이게 마지막일 테니까 길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JTBC가 관련 보도했는데요. 검찰은 지난해 최순실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외장하드 확보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120여 건 가까운 청와대 문건이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문건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이 건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료가 최순실 씨에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특정 지역의 개발 사업 동향이나 국토해양부의 주택정책 계획 등 자세한 내용이 담긴 문건이 통째로 유출됐다라고 합니다. 한 2달 전쯤에 였던 것 같은데, 최순실 씨가 실명으로 보유한 부동산 중에 하남 땅 있지 않습니까? 미사리. 거기에 국토부 장관한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거기는 이제 최순실 씨 땅을 지나가는 그 지점인데, 거기를 체육시설, 무슨 체육시설이죠? 예, 복합생활체육시설 지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복합체육시설을 거기다가 지으라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하죠. 네. 그것도 한밤중에 전화했다라는 장관의 진술이 있습니다. 뭔 부동산 개발을 대통령이 밤 12시에 국토부 장관한테 직접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이게 차명 보유한 땅도 많을 거거든요. 이렇게 국토부의 주택 정책이나 관련 문서가 통째로 다 개발 사업 동향 같은 게 유출됐으면 이걸 보고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차명 땅 보유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발된 거 다 뒤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최순실 씨 이권하고 관련된 부동산들 딱 한 건 나왔겠어요? 이렇게 문건들을 다 받아봤으면? 이것만 가지고도요, 최순실 씨가 17억 5천만 원 차익 얻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이 2013년에 전화하고 땅을 2015년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한 건 나온 건데, 예. 왜냐하면 실명으로 보유한 땅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들이 엄청 많다고 하는 의혹이 있으니까 다 뒤져보면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거. 최순실 씨 관련 재산이 이 정권 하에서 어떻게 이권과 연결됐었는지 철저히 파헤쳐야 된다. 이 통째로 넘고 통째로. 이 사람들은 정말 이권 동물에 이권 동물. 이권 짐승. 어떻게 이렇게까지 합니까? 최순실 씨 땅에 있다고 그거를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밤에 개발하라고. 그리고 남사서로 이런 짓을 어떻게 하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민주당 경선 선거인당 마감했습니다. 총 214만 명이 넘게 들어왔는데요. 2012년에 비해서 2배가 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모든 정당들이 본격적인 본경선에 들어가겠죠.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첫 투표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200만 명이면 많이 했군요, 정말. 자, 그러면 제목 정도 하나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뉴스인데요. 직함도 없이 백악관에 사무실을 낸 이방카 씨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진짜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뉴스 읽다 보면 최근에 진짜 비슷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미국에서 민주당 쪽에서 탄핵한다는 얘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딸 이방카가 백악관에 사무실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나 이방카 같은 경우에는요, 공식 직함도 없고 월급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슷하죠? 여기는 최소한 보안 손님은 아니고, 가족이기 때문에요. 너무 대놓고. 여기는 이제 경제적 가족이었는데, 여기는 진짜 가족이라서, 대놓고 하긴 하지만, 여기는 그 가족, 정확한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가족을 등용하는데 제한을 두는 법이 있어요. 미국의 친족 등용 금지법이라고요, 있다고 합니다. 나는 정확한 명칭을 모르는데 본인은 알고 그러면 어떡해요. 네. 어쨌든 있어요, 거기. 네. 근데 거기도 걸리고, 직함도 없는데 사무실 내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직함이 없는데 딸이라고 지금 사무실을 공식적으로 내주고. 이런 역사가 없거든요, 미국에. 야, 여기 뭔가 큰 사단 납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운의 나라 걱정. 자, 나라 걱정할 겨를이 없어요, 요새.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혜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자꾸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뭐 더 이상 기대만큼 안 떨어질 올라간다는 거죠. 네.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을 정도로 떨어진 정도 뭐 아닌가요? 자꾸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정의당하고 겨루고 있잖아요. 자유한국당하고 겨뤄야 되는데. 참나. 우린 자유한국당을 경쟁 상대로 보지 않아요. 경쟁 상대로 볼 수가 없죠. 격차가 너무 벌어져가지고. 원래 출발할 때는 높았는데, 훨씬. 네. 자,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얘기 한번 짚어볼 텐데,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마침 대략 15분 전에. 네. 예. 15분 아니, 뭔 전에 조서를 읽어보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신 거예요? 비문도 좀 많았겠죠, 아무래도. 난독증이 많으신가? 그리고 아마 이제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하지 말아야 될 걸 답변했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었겠죠. 5시간, 7시간 가까이 걸렸다니까. 그거 저 정말 놀라웠어요. 네. 조사 받는 시간에 거의 반만큼이나 그렇죠. 조서를 받다 보면은 네. 사실 쓸데없다기보다는 조서에 담기지 않는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3-4시간 조서를 받으면은 거의 뭐 한두 장 정도의 조서를 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럼 한두 장 정도의 조서를 쓴다면은 14시간 받았으면 조서 기껏 해봐야 10장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거 읽는데 6시간이 넘게 걸렸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많은 질문에 다 일일이 답변을 하셨겠죠. 일일이. 예. 어쨌든 저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뭐 서로 합의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야 날을 하니까 변호사들이 오랜 시간 검토를 했겠죠. 아마도. 그런데 지금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뇌물을 줬다고 하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잖아요. 그럼 뇌물을 받은 사람이 이건 거의 완전히 구속인데. 게다가 혐의도 다 부인했으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죠. 네, 통상적으로. 네. 어떻게 법리로 될까요? 보면 그런데. 근데 모르겠어요. 검찰이 저는 좀 여러 가지 이상해요. 이번 검찰 보면은. 아니 영상 녹화는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본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제부터 검찰에 수사받으러 가는 모든 피의자한테 영상 녹화해도 되시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물어보고 동의 안 한다 물어보죠. 그러면 아니 동의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안 하겠네요? 그러니까요. 안 물어보죠. 아니 원래 원래는. 법적으로 그건 동의 구할 필요가 없게 돼 있고 네, 그냥 영상 녹화 영상 한다. 녹화는 한다고 고지의 의무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동의를 받을 의무가 없는데 난 정말 기가 막혀요. 이렇게 피의자를 네. 여왕마마 대접하는 검찰 처음 봤어요. 그리고 막 침대까지 옆에 갖다 냈다면서요. 응급침대. 왜냐하면 아니, 왜 응급침대가- 아프실 예정일 수도 있으니까. 죄송하지만 주변에 병원 셌거든요. 셌다. 지난주에 뭐였죠? 히트를 하나 이빠이. 주신 게 이빠이. 셌다는 일본말 아닐걸요? 일본말은 아니죠. 예. 예. 사투리라 그렇지. 사투리일 것 같긴 예, 합니다. 예. 예. 많다는 뜻이죠. 예. 고양이 고향이 죄송합니다. 예. 여러 군데가 고향이에요. 난데를 드려야 되면 부산이고요. 우리 고향의 기준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잘한 출생은 데를 부산에서 잘한 데를 고장이라고 얘기하면 마산이고요. 마산. 또 이제 부친의 고향을 얘기를 하라 그러면 네, 충북 원적지, 제천이고요. 보통 충북. 그렇군요. 어쨌든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로 사투리가 죄송합니다. 가끔씩 튀어나오군요. 경상도에서는 이빠이 많이 쓰죠. 네, 이빨 맛있어요. 자, 이빠이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저희가 충분히 네, 설명을 했고요. 경고를 먹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 검찰 대응 관련해서 쭉 보면 그리고 헌재 판결 기다리는 동안 특검을 상대로 뜯어보면 이 유영하 변호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거의 유영하 변호사가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접근해서 보고하거나 직접 할 수 있는 게이트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이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길래 이렇게까지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자체가 낯을 많이 가리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본인의 이거 개인적인 아주 내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생전 처음 보는 사람, 갑자기 이제 변호사로 선임된 사람, 안녕하세요 하고 명함 주고받으면서 갑자기 제가요 사실 최순실과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차피 전면 부인할 건데.
그래도 뭐 그때 일이 어떻게 됐는지 저떻게 됐는지 이런 얘기는 하고 그게 아니라고 강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의 관계라는 게 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된 거죠? 제가 알기로는 2007년 이명박 박근혜 경선을 할 때 네. 그때 이제 서로 청문회를 한다. 후보에 대한 검증 청문회를 연다. 그러면서 상호 간에 상당한 공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저쪽은 저쪽대로 우린 우리대로. 여기서는 BBK를 주로 공격했죠. 뭐 여러 가지 이명박 후보도 상당히 많은 그 의혹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의혹으로는 뒤지지 않죠, 절대. 네. 네. 개수는 뭐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네. 여기는 채태민과의 의혹이 거의 뭐 단일 의혹이지만 깊이가 굉장히 깊었다면 네. 그쪽은 가지수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검증 청문회를 하고 서로 막 공격을 네. 하고 그럴 때 그때 영입된 사람입니까? 영입이 그때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검증팀에 계셨고 아, 검증팀에. 예, 근데 검증 중에서도 친인척 관련한 소위 이제 측근, 친인척, 대통령의 MB의 사적인 관계. 친인척. 네. 아니요. 박근혜 후보의 친인척과 측근. 그래서 소위 이제 박근혜 후보의 아주 내밀한 인적, 사적 인맥에 대한 모든 관계를 맡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고리 3인방하고도 가깝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의 존재도 그때부터 알고 있었겠네요.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네. 이분이 몰랐다는 건 좀 믿지 말이 안 않아요. 되겠군요. 예. 왜냐면 뭐, 모든 그 검증에 대한 방패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기 어떤 때문에. 공격이 들어올지를 알고 막아야 되니까. 아니, 그리고 그때 당시 공격이 실제적으로 채태민과 뭐 최순실 온갖 얘기 공격이 그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정윤회 특히. 그때는 사실 최순실보단 정윤회 공격이 많았고 최순실 씨는 아주 무시당해가지고 그냥 김치나 담궈주는 아줌마로 돼 있었으니까. 정윤회 씨의 부인 여기까지였죠. 여기까지였고 네. 그리고 뭐 역할은 뭐 머리 올림머리 아주 그 독특한 올림머리 해주시는 분으로 돼 있었죠. 네. 그냥 그러니까 정윤회 씨의 내조 역할 아니냐 이런 정도로 여의도에서 바라봤고. 예, 그래서 뭐 정치나 이런 정무적인 기능을 가진 분이라고는 상상을 못하던 시절이니까. 근데 이제 최태민 씨의 딸이라는 거 그리고 저도 사실 인연이 한 번 있어요. 누구랑? 보니까. 정윤회 씨랑 아니면 아니, 정윤회 씨, 최순실 씨도 그때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제가 인터뷰를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탈당했을 때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박 의원이랑 네네 예, 이해창 네네네 그 총재하고 부딪혀가지고 네네 탈당해서 미래연합으로 나가 있을 당시 때죠. 당연 그때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건 유명한 얘기죠. 예. 사무실로 찾아가지고 예. 사실 이 바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2시간 가까이 단독 인터뷰한 사람 없어요. 아니 거기다가 박근혜 대통령이가 첫사랑을 물어본 굉장히 용감한 분 아니셨어요? 첫사랑하고 이상형도 물어보고 막 네네네. 어찌나 당황을 하든지 예. 그런 질문을 안 받아봤으니까. 네. 누구도 그런 거 상상해 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감히 그런 질문을 할 걸. 아니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본인한테 첫사랑도 있고 본인한테 TV 보다가 이상형 남자도 발견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질문을 얼마나 당황을 하든지. 그래서 제가 근데 한 번 묻고 답을 안 하면 거기 넘어가지 않잖아요. 네. 한 15분 동안 물어봤던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답을 얻어내셨어요? 장동건. 아, 장동건. 당시 답변은 장동건이었습니다. 예. 아, 지금은 이제 송중기로 반한. 그때는 장동건을 굉장히 15분 만에 어렵게. 예. 근데 그때 그 빌딩에 갔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저기 뭡니까. 정윤혜 씨 말고 여자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누군가 하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최순실 씨였던 그러니까 그분이 것 같아요. 여자분이었어요?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문을 열어주고 하는 분이. 그럼 최순실 씨밖에 없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지금 생각해보면. 여하간 그런 최순실 씨가 오랫동안 옆에 있었기 때문에 유영아 변호사는 아마도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예. 네. 그러면서 다른 사람하고는 좀 종류가 다른 유대 관계가 맺을 수 있겠군요. 그랬을 걸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렇게까지 챙겨주려고 했던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송파 의뢰 공천 과정을 아시잖아요. 8명이 후보 신청을 했는데 8등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여의도 연구소에서 한 조사에 의하면 4.2라고 이제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었는데 4.1이라는 건 뭡니까? 4.2% 지지율. 아, 근데 8명 중에 예. 예. 8명 중에 8등이고 8등이고 본인이 받은 지지율이 4.2%라고 그런데? 그렇게 소문이 파다하게 났었죠. 네, 그런데 그랬는데 나머지 7명을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날려버리고 이 분으로 그냥 단독 결정을 해줬죠. 그 정도 당에서 애정이었군요. 당시 새누리 당에서. 그 정도로 전폭적인 애정을 네. 하지만 뭐 국회의원은 못 되셨고
당연히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죠. 누군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경력도 사실 검찰 경력도 너무 짧아서 검찰 쪽에서 유능하다, 뭐 이름을 날렸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사실은 경력으로는 굉장히 부장검사도 한 번 안 지냈기 때문에 네. 검찰 경력도 굉장히 짧아요. 검찰이 누군지 몰라요. 검찰 너무 짧게 쪽에서도 있어서. 유영아가 누구지 이런 전화 많이 받았어요. 최근에 네. 이렇게 나가고 나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친인척 가족 관계를 그 디펜스하는 역할로 시작했기 때문에 내밀한 관계도 좀 알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공소를 주려고도 했고 그런 특수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되면 사실상 문고리 3인방도 없고 김미춘 비서실장도 없으니 이분이 거의 그 역할을 어떻게 보면 신종 문고리죠. 문고리 예. 아니 문고리 1인방으로 변한 거죠. 네. 근데 늘 이 박 전 대통령은 보면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나는 능력 보지 않는다. 내가 중요한 거는 딱 하나밖에 안 본다.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냐 없냐. 그것만이 의리. 중요하다. 아니 의리라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냐 이 얘기는 저는 처음엔 그래서 신의를 얘기하시는 줄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죠. 그건 상식적으로 그렇게 네. 다들 생각하죠.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지금 되돌아보면 시키는 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얘기 같아요. 아, 자기한테 자기 의지에 반하지 않고 자기가 시킨 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예. 그런 의미였다. 예. 여하간 유영아 변호사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되짚어서 지난 몇 개월간의 전국에서 눈에 잘 띄진 않았지만 초반 예외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을 거라고 보고 그 역할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 역할에 뭐 한간의 설에 의하면 그 헌재 예. 그다음에 이제 검찰 특검 헌재 거의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거부 전략이었잖아요. 예. 출석도 안 하시고 예. 그다음에 조사도 안 받고 그 전략의 핵심이 예, 그다음에 청와대 압수수색도 그냥 아주 그냥 생짜로 거부하시고 이 모든 이 조언이 유영아 작품이라는 소리 제일 많아요. 컨트롤 타워다. 사실 그때 당시 컨트롤 타워 가짜 뉴스나 친박 집회나 네. 모든 종류의 컨트롤 타워가 어딘가에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의혹을 받을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던 일종의 분이에요. 그런 종류의 작전 뱅크 또는 아이디어 뱅크 아니었나. 하는 의혹들이 여의도에 예. 있군요. 저도 상당히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의혹은 가질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거기까지고요. 네. 여하간 중요한 역할을 한 거는 틀림없고 네. 이분이 그분이 평소에 스타일이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어떤 그러니까 뭐 밀어붙이고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니까 잘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가져가고 나이스하게 갖고 가고 협조해주고 룰을 지키고 이런 스타일보다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무시해버리고 거부해버리고 좀 이런 스타일이에요. 같이 일해본 결과. 네. 아하. 그러면은 좀 이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죠? 네. 현재 대응이라든가. 네. 그 특검에서 대면 조사를 끝내 거부했잖아요. 네. 특검이 뭔가 일정을 유출했다면서 예. 거부 사유를 들어서.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운 사유였죠.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지금이야 말합니다만은 윤석열 팀장과 당시 특검 내 그리고 유영아 변호사가 1대1 협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네. 그런 한간의 소문들이 상당히 뭐라 그러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기보다는 상당히 그럴 듯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1대1로 협상을 했고 1대1로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그래서 어디 빠져나갈 구멍도 없는데 갑자기 일정이 빠져나갔다고 하고 뒤집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대1로 협상에 나도 유영아 변호사가 거꾸로 그거를 유출한 거 아니냐. 유영아 변호사가 유출됐다고 화낸 분이에요. 항의한 분이에요. 근데 거꾸로 그분이 유출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특검 쪽에서는 합니다. 네, 별로 보완이 되는 분은 아니었어요. 보완이 되는 분. 과거의 사례를 보면 진정한 엑스맨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자,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이건 검찰에 맡기고요. 지금 바른정당. 바른정당 걱정. 바른정당을 걱정해야 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저희를 걱정해 주셔서. 박근혜 전 대통령 앞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정해져 있고. 네. 그렇죠? 재판 받아야 되는데, 바른정당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어디로 갑니까? 지금, 일단 경선 시작했잖아요. 두 분이. 네. 두 분이 단둘이 앉아서 하더라고요. 오붓하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좀 봐주세요. 아니 근데 저도 봤는데 재밌어요. 네. 사실. 왜냐면 솔직히 4명, 5명 나와서 막 혼잡스러운 것보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주제가 이게 통일이 안 되고 막 말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막 주제가 중구난방으로 튀잖아요. 두 분이 게다가 말주변도 있는 아, 거기다 사람들이라 컨텐츠가 빵빵하죠. 재밌어요. 죄송하지만 이런 말 하면 좀 제가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어떤 주자들보다 제대로 된 식견과 능력과 자질을 갖춘 분들이에요. 바른정당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재밌는데 아무도 안 봐요.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저는 챙겨서 보거든요. 예, 정말 재밌어요. 근데 재밌다. 네. 아, 그리고 저 둘 중에 누가 대통령 돼도 이 나라 정말 맡길만 하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렇게까지 생각 안 들고요. 다만 두 분이 콘텐츠도 괜찮고 네. 말주변도 있고 그리고 토론 어차피 듣는 사람이 없어 그런 건지 아주 뭐랄까요 그 솔직하고 담백하게 토론이 잘 이루어져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서로 약점도 짚어주고 방어도 잘하고 네. 재미있습니다. 네. 재미있는데 안 봐요. 왜 안 볼까요? 네, 이제 이게 좀 국면이 네. 늘 말씀드리지만 참 저희가 불리한 국면인데 근데 저는 이제 지지율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뚜벅뚜벅 가다 보면 국민들이 지금은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이 아직까지 회복이 덜 되신 것 같은데 회복되시면 저희를 봐주실 때가 올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당이 몇 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 계기가 예를 들어서 탄핵이 가결되면 아니면 또는 탄핵이 인용되면 뭐 이런 식의 몇 번의 계기를 통해서 틀림없이 갈 거다. 갈 거다고 했는데 올라가기는커녕 그때마다 떨어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초유의 사태다 보니까 이 충격을 회복하시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시지 않나 싶어요. 네. 다 좋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두 분 중에는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유승민 후보가 이 경선에서 이길 확률이 더 높아요, 그죠? 네, 룰을 감안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그렇죠. 합리적인 네. 물론 시뮬레이션. 뭐 남경필 의원 도지사 네, 쪽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토론을 보고 남경필 도지사한테 마음을 주고 그래서 역전할 수도 있으나 현재 기준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네. 남경필 도지사 관계자분들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네. 참 훌륭한 후보예요. 그런데 이제 룰이나 현재 여러 가지 현실이 네, 지지율도 그렇고 이번 경선에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죠. 자, 그 결정이 언제 되죠? 28일. 제일 빨리 되네요. 둘인데 뭐 빨리 정해야죠. 제일 빨리 되는데 네. 여기 그 다음에 관심사는 뭐냐면 사람들이 단일화를 하냐 안 하냐. 왜냐하면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단일화를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했죠. 초기부터 사실 그것도 그 덕분에 이제 지금 지지율 고전을 한다고 많이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렇죠. 저도 여러 번 지적했지만 네. 그럼 어차피 합칠 거야? 네, 다들, 이렇게 예. 어떻게 보면 그게 전술적인 실패예요. 결정적인 원인이었을지도 몰라요. 사실. 네. 근데 이제 우리 또 유승민 후보 아시잖아요. 뭐 고집. 그러니까 저는 유승민 후보를 보면 저도 저희 방송에 한번 나오셔야 되는데 네. 안 나오시나 몰라. 보면은 말도 잘 하시고 그리고 나름의 콘텐츠도 확실하고 그다음에 자기 철학도 분명하고 그리고 정치인한테 꼭 필요한 고집. 정치 꼭 고집 필요하거든요. 고집도 있고 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뭐 대구 경북에 유권자들을 지나치게 의식한다. 또는 이렇게 대중 정치인으로 이 전략은 자신의 지지를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실수를 한다. 이럴 때가 있어요. 좀 계산은 잘 못해요. 네. 대중 정치인에 안 어울릴 면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지율을 본인이 까먹은 거예요. 스스로. 남들로부터 공격받아서 빠진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이거는 발표를 한 거죠. 본인이 알고 있나요? 본인 때문에 빠졌다는 건? 모르죠. 본인은 좀 생각이 다를지도 몰라요. 이제 본인은 지금 가야 할 길, 근데 이제 불리하더라도 또박또박 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지지율이 안 나는 분들 그런 얘기 해요. 갈 길을 뚜벅뚜벅 간다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유한국당과의 그 후보 단일화, 그때는 아마 당연히 바른정당이 더 지지율이 높을 테니까 나중에는. 그땐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후보를 그리고 실제로 그 얘기 꺼낼 때는 저희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탈당하자마자 그 얘기 했으니까. 그 얘기 하자마자 떨어졌어요. 지금은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거의 2배 가까이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어떤 후보는 안 되고 근데 어떤 후보가 안 된다는 게 이제 이 탄핵을 인정할 수 없고 헌재에 승복하지 않는 네, 탄핵에 불복하고 그다음에 이 소위 말하는 최순실 사태의 원인 제공을 한 자. 그러면 김진태 후보는 만약에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이겨서 후보가 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안 되는 거죠. 탄핵 불복이잖아요, 지금까지. 자, 그러면 그분이 또 개가천선을 해서 네. 지금이라도 탄핵에 승복한다 그러고 모든 일을 사죄한다 그러면 또 모르죠. 홍준표 도지사가 만약에 되면 홍준표 도지사하고는 합니까? 지금으로 보면 그분의 결격 사유는 아직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만 보잖아요. 네. 그죠? 탄핵에 관련돼서. 예. 아니 그리고 이제 소위 또 친박 세력이 최순실 사태를 일으키는데 협조하시고 뭐 거기 부역하신 분도 아니에요. 이분은 어차피 개포가 없으니까요. 네, 개포가. 그리고 네. 오히려 이분은 어떻게 보면 좀 피해자인 측면이 있죠. 그것도 사실이고요. 네. 친박으로부터 외면당하거나 공격당하거나 혹은 최소한 버림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네. 실제. 불이익을 상당히 받긴 받았죠. 그런데 자 홍준표 도지사하고 그러면 유승민 후보가 되었을 때 가정에서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고 치고. 한다고 치면 네. 이제 국민의당과의 단일화도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보수 단일화를 먼저 말씀하셨는데 홍준표 도지사하고 단일화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지지율만 가지고 따지면 홍준표 도지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왜 그래요? 단일화를 할 때는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넣어놓고 다 여론조사 하는 게 아닌데, 네. 홍준표, 유승민 놓고 여론조사 하는데 왜 홍준표가 높아요? 화를 내고서요. 그 두 가지 질문인데 하나는 홍준표 도지사가 된다면 홍준표 도지사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은 단일하기 어렵거든요. 그 자유한국당의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당 기반상 그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세 명이 쪼르륵 서 있는데 가운데 있는 저희를 빼고 양극단에 있는 둘이 단일화하기는 어렵죠. 그렇긴 한데 이 홍준표 유승민 단일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는 됐다고 치자고요. 예, 뭐 그건 될지 안 그런데 될지 그럼 모르지만. 자유한국당의 후보하고 국민의당의 후보가 단일화하기는 국민의당 그 지지 기반상 쉽지가 않아요. 이제 호남이 주력 부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쪽에서는 당연히. 네. 예. 그러면은 국민의당 쪽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그런 문제 하나. 그러면은 두 번째는 그 유승민 후보가 만약에 단일 후보가 됐어요. 단일 후보가. 유승민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려면 유승민 후보에게 단일화의 어떤 방식 유리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국민의당과 단일화를 성사시키려면 2단계 단일화가 성사가 되려면 그렇죠. 1단계 단일화에서 유승민이 돼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1단계 또 단위에서 유승민이 되려면 1단계 단일화 방식이 유승민에게 유리해야 유리해야 된다. 된다는 거죠. 근데 뭐 거기 누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단일한다 이런 거는 사실 뭐 정치공학적이라 저희 이 소위 뭐 취향에 맞지 않는 스타일에 맞지 않는 것인데 그럼 홍준표가 되겠네.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요. 제 말은 그렇게 합의가 어렵지 않겠냐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따지다 보면 아무것도 될 것도 없어요. 옳은 방향으로 마음이 모아지면 그냥 그걸로 가야지.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 따지면은 그 정치하는 사람으로 기본이 안 된 거죠. 유승민 후보가 불리하더라도 받는다? 아니 불리하더라도 아니 이 홍준표랑 꼭 단일화를 하는 게 목표다 그런 게 아니고요. 뭐가 됐든 간에 옳은 방향이면 내가 불리하더라도 가야지. 내가 불리하다고 안 가면 그게 뭐하러 정치합니까? 예, 바른정당 그러면 안 되죠. 말은 그러려고 바른정당 나온 게 아닌데. 예,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제 단일화 협상이 이루어지면 아니 시작되면 그러기도 하고 예. 보세요.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든 뭐든 무슨 단일화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 둘 중에 누가 좋으냐 이렇게 하는 건데 예. 지금 단일화를 할 때 홍준표 유승민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면서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다 놓고 거기다 넣고 물어봅니까? 근데 그 단일화 물어볼 때는 유승민 홍준표 중에 누가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지지자들만 상대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대선이라는 건 본선의 경쟁력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본선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사람만 투표하러 나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요. 예. 그것만 가지고도 벌써
다툼이 벌어질 거거든요. 아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지지자들만 대상으로 뭐 하자. 다툼이 벌어질 수는 있지만 네.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옹색하고 명분이 없죠. 역대 어떤 단이라도 안철수 문재인 단이라도 그랬고 정몽준 노무현 단이라도 그랬고 어떤 단이라든 진영 내에서의 단이라도 자기 진영 계층만 가지고 단일이라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단일화 합의 안 될 것 같네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거꾸로 국민의당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단일화를 먼저 시도할 수도 있습니까? 순서를 바꿔서? 뭐 그렇겠죠. 그거야 그럴 수도 뭐 있다? 예, 누구랑 먼저 한다 그런 걸 정해놓고 정해놓지는 할 않다.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유한국당 후보 단일화를 먼저 하면 국민의당 쪽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고 유승민 후보가 되면은 왜 안 받아들이겠어요? 그 유승민 후보가 되기가 쉽지 않다고 이제 저는 보는 것이고 아유 현실적으로 걱정도 많으셔요. 만약에 국민의당과 단일화를 시도하면 그것도 네. 역시 음. 그 여론조사 일반 여론조사로 가지고 따진다 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그러면 저기서는 안철수 후보가 될 공산이 지금으로서 높아 보이는데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요 보수 후보 집합도는 늘 유승민 의원이 압도적 1위예요. 그러면은 또 그때는 보수 지지층으로만 국한해가지고 아니야 지지층은 그건 보수 후보 집합도는 네. 지지층을 보수를 대상으로만 물어본 게 아니라 네. 후보를 쭉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을 제외한 사람들을 놓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물어봤을 때예요. 단일화 방식이 어떻게 됐든 단일화가 시도되면 유승민 후보가 여전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 거의 뭐 사전 결단을 하고 도왔다가 무지하게 10년 이상 고생을 해본 이후로 어떤 대선 후보도 제가 막 그렇게 나서서 돕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보기에 그렇다는 거지. 발을 빼시는군요. 아니 발을 빼는 건 아니고요. 솔직히 말해서 자, 그럼 단일화 문제가 곧 불거질 거 아닙니까? 28일이면. 네. 요거 좀 자세히 얘기해 보죠. 그때. 그렇죠. 예. 네. 자세히 좀 파악해 왔어요. 다음 주면은 아니 파악은 뭐 지금 이상은 더 이상 나올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다음 주면은 단일화가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다음 주면은 이미 바른정당 후보는 확정된 후거든요. 그때 다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어준입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자, 그냥 악마라고 하겠습니다. 변호사. 자, 양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며 입신양명을 꿈꾸는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차피 이제 주제가 하나요, 하나. 그렇죠. 네.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거의 만 하루에 가까워요, 사실. 굉장히 길게 걸렸죠. 근데 검토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네. 검찰이 준비를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침에 7시 정도에 지금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게 늦게 들어간 이유가 11시 한 50분 정도까지 조사를 끝마치고 네. 12시 넘으면 이제 동의를 해야 되니까 네. 그때까지는 동의를 마치고 나머지 시간은 죄다 이제 그 기록 검토하는 데 있었는데 그러니까 두 번 부르지 않겠다는 예. 게 확실한 전략이고. 근데 대답을 언론에서 대충 알려진 바 그리고 네. 당연히 짐작하건데 전면 부인. 부인했겠죠. 네. 부인했으면 다 부인했는데 뭘 그렇게 읽어볼 게 많을까. 그거는 검찰이 그만큼 많은 내용을 그냥 미리 담아놨다는 얘기고 나중에 결국 하면 이제 재판 갈 때 그걸 맞서 싸워야 되니까 네. 그 부분을 확인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요. 왜 촬영을 영상 녹화를 통지만 하면 되는데 굳이 물었냐. 거기에 대해서 비판도 많아요. 봐주기 아니냐.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난 그거 봐주기라고 나한테 오늘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생각이 달라요. 네, 많은 언론이 봐주기라고 그리고 게시판이나 이런 데서 일반인들도 그거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러면 굳이 하느냐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그 전략이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을 열게 만든다.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어떻게든 최대한 많은 진술을 끌어낸다. 그렇죠. 이 방향으로 딱 정했던 것 같아요. 손몽규 변호사가 오늘이군요. 12시 50분 정도에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돌렸습니다. 이게 네. 지금 손몽규 변호사가 그쪽에서 언론 홍보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특검에서의 수사와 달리 네. 굉장히 공정하고 검찰 덕분에 진실이 많이 드러난 것 같다. 자기들이 충분히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건도 그렇죠. 주었다는 거군요. 근데 그게 좋아할 일이 아닌데 저도 그게 의외인 게 네. 변호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피고인들이 갔다 와서 할 얘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그거 진짜 걱정하거든요. 그 초보
피의자의 착각인 내가 열심히 진심을 담아서 어이, 나를 변호하면 상대방 검찰이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게 초보 피의자의 항상 있는 착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사가 오늘 검사님이 정말 잘 대해주셨어요. 얘기도 잘 되고요. 고개도 많이 끄덕거려 주신 것 같고 이 얘기 들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근데 왜 손범규 변호사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제 생각에는 예.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사실 칼자루 이제 검찰이 줬잖아요. 완벽하게. 여기는 민간인이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검찰의 비위를 잘 맞추고, 그 다음에, 아양이죠. 이런 표현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포괄적으로는 아양이라고 보면. 그럴 수도 있고. 네, 또 하나가 있는 게,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우리가 그쪽에 충분히 납득되었을 거라는 착각? 뭐 이런 거. 그럴 거 있으면 진작 나와서 그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 하면 더 오히려 예우받으면서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손범규 변호사 이렇게 TV 토론 같은 거 하면서 몇 번 뵌 적도 있고, 네. 개인적으로 뵌 적도 있고. 근데 손범규 변호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변호사님들 중에서 지금 대리인단이 9명 선임됐나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박 전 대통령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준 사람이 못한 것 있었으니까. 같아요, 다. 그러니까. 예. 원래 이 변호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당사자들은 항상 나는 죄 없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뭐가 죄가 되냐라고 네.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빠져나가기 힘들 것 같다는 데는 이거는 양보를 하고 솔직하게 검찰에 자백을 하고 다른 부분으로 다투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렵지만 몫이거든요. 그거를 하라고 이제 있는 거죠. 그게 변호사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그 얘기 하다가 막 화내요. 당신이 내가 변호사라고 선임을 했지. 자기가 검사야? 왜 나보고 죄지었다 그래? 막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많죠. 근데 그거를 감내하고 설득을 잘 시키는 게 변호사 몫인데 그렇죠. 지금 박 전 대통령 대리인을 맡은 변호사분들 중에서 그 얘기를 박 전 대통령이 할 수 있었을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무슨 의미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고 지금 변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인데 그래서 법률적 전문가로부터 그런 조언을 듣고 자기 입장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조력을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온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죄 없다는 거, 늘 그 입장을 이쪽에서 수용해가지고, 설득을 당한 거예요. 네, 설득을 당했다기보다 아닙니다 하고 말을 못하는, 만나지도 못하는 것 같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 무죄, 이 입장을 뒤집거나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그걸 보조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한. 아니 근데 그러면 지금 너무나 뻔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뇌물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법리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다툴 여지도 많고 수사도 앞으로 더 진행을 해야 하지만 하지만 준 사람이 지금 구속돼 버렸어요. 준 사람은 구속됐으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구속 여부 같은 걸 따질 수 있고 나머지 다른 거 최소한 하다못해 직권남용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다 강압이라고 하는데. 당해서 줬다는 사람 다 같이 당해서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당해서 줬다라는 의미도 이런 거거든요.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자발적으로 선으로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내가 뭐 불러다 놓고 너 안 하면 혼내? 뭐 이런 얘기 안 했다는 건데 그 강요라고 하는 게 남들 보기에 이 정도면 강요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말을 하는데 그렇죠. 일관되게 얘기하거든요. 압박을 느꼈다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내가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라 그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도 저 정도면 강요야. 우리 갑자기 좀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성범죄 같은 거 나오면 꼭 성범죄 피의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죠? 딸 같아서 그랬어요라고 하거든요. 인정 안 되거든요. 인정? 그럼 당하는 사람이 우리 아빠의 당신이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이건 격차가 심한 무거운 거거든요. 훨씬 더 큰 격차가 대통령- 대통령이라는 지위로 기업체에다가 이거 돈 내시죠? 국가를 위해서 체육을 위해서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해줬어야 되는데 해줬겠느냐라는 게 안 심히 했다고 의심스러워요. 봅니다. 못했다면 저도 참 그분들한테 딱하네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해 안 가는 반응이고 여하간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본인의 혐의를 그러니까 소위 이제 초보 피의자의 실수, 착각, 성실히 또는 진심을 담아서 자기가 믿는 대로 말하면 상대방이 믿어줄 거라고 하는 착각. 검사는 이럴 경우 굉장히 땡큐거든요. 고마워하죠. 정말 고마워하죠. 굉장히 고마워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실제 이제 많이들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검사실에 들어가면 막 윽박 지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럴 걸로 생각하는데 전혀 안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건 이제 아주
자법 내지는 네. 수사 기법상 그런 게 필요한 네, 경우도 일부러. 있는데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차분하게 얘기합니다. 수사관들은 이런 경우죠. 수사관들이 약간 좀 거칠게 되어도 그 검사가 뒤에 또 아유 주임님 그러시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려가면서 정말 착한 역할을 오히려 검사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 검사가 내 편이고 내 얘기를 네. 잘 들어주겠구나. 그러면서 괜히 검사 쳐다보고 막 아우 막 얘기 막 자세히 얘기하고 검사는 땡큐하고 그걸 기소하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은 게 저는 그게 벌어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는 왜냐하면 어제 이제 14시간인데 조사 시간만 따지면 네. 14시간 순수하게 했는데 그중에 뭐 점심시간, 저녁시간, 휴식시간 빼고 나면 10시간 남짓이에요. 네. 형사실이 13개예요. 굉장히 빨리 된 거예요. 수사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는 2박 3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하나 딱 혐의사실 하나 가지고도 4-5시간 합니다. 금방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검찰이 그냥 쫙 시나리오를 저는 써놓고 심지어는 묵비를 해도 4-5시간 걸리는데 이건 말을 했으면 경험이 많으시니까 제가 방송할 때 편해요, 사실 이럴 때는. 굳이 설명 안 그래서 드려도 저도 그날 끝났어? 당일에? 와, 이거 엄청나게 빨리 진행했는데 추궁을 안 한 겁니다. 추궁 안 한 거예요. 검찰이 답변을 할 때 이제 검찰이 파악한 여러 가지 증언이나 물증과 위배되는 사실이 나왔을 때도 더 이상 추궁을 안 한 거예요. 이유가 없다라고 아마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물어봤겠죠. 예를 들어서 기업 출연 같은 경우에는 만나신 사실이 있습니까? 이건 맞습니까? 그럼 재단이 이거 출연한 부분은 맞네요. 그것과 관련된 보고서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건 맞네요. 근데 그걸 관여하셨습니까? 관여는 안 했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있는 그대로 적는 거죠. 그럼 법원 판사가 보기에 아니 만나기도 했고 돈도 냈고 하지만 자기는 강압해서 하지 않았다. 돈을 얼마 냈는데도 네. 다 밑에 저 수석들이 보고를 했는데 나는 몰라요. 그럼 그게 말이 되냐고. 인정이 안 되죠. 인정이 안 되죠, 어차피. 그러니까 그런 구도로 각을 잡아놓고 수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부인하는 조서, 전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조서만 쭉 받아 적는 전략을 처음부터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영상 녹화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상 녹화는 보통은 혐의를 인정했다가 나중에 법정에 말 가가지고 바꾸고. 뒤집을까봐. 그렇죠. 그럴 때나 녹화할 필요가 있는 거지. 이거는 전면 부인이면 할 필요가 의미가 없잖아요. 없죠. 그리고 예. 이게 부인한다는 의미가 결국에는 자백을 했을 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백을 했는데 나중에 자백 조서를 사실 기술적으로 꾸미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자백을 했다는 사실조차도 본인은 모르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법적으로 자백한 것이었을 때 난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했을 때 영상 녹화를 쓰는 네. 건데 어차피 부인할 건데 전면 부인이니까 사실 영상 녹화를 안 한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없어요. 혐의를 인정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검찰이 이거를 녹화를 안 하면서 그쪽 마음을 풀어주고 검찰이 우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대하는 거구나 하는 인상을 줘서 더욱 그 말을 끌어내는 편안하게. 예. 왜냐하면 그 그게 전략의 성공이었다고 그 봐요. 말씀이 타당성이 충분히 있는 게 이건 법정에 안 가본 사람, 이게 검찰 수사 안 받아본 사람 몰라요. 그래서 다 비판하는 거예요. 기자들이 뭘 몰라. 기자들이 수사 한 번씩 받아야 봐야 돼. 당신들도 조서를 받아봐야 돼. 가가지고 몇 시간씩. 그러니까. 근데 굳이 이 부분도 어제 사실 손범규 변호사가 언론에 거부했다라는 표현을 안 쓰면서 하고 본인이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부동의. 부동의했다 우리는. 네. 우리가 얘기도 꺼내지 않았는데 검찰이 미리 동의하느냐고 물어보길래 아니 이거는 원래 동의 절차도 아닌데 물어보니까 우리는 부동의한다고 했을 뿐이다. 이거죠. 너 싫어? 싫어요.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거부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건데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게 민감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특검 때는 영상 녹화하고 그다음에 녹음이라도 하자. 그때는 거부했죠. 이것 때문에 네. 각을 세웠고 이것 때문에 틀어졌다는 걸 검찰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일부러 먼저 그걸 얘기를 꺼내가지고 저하고 같은 생각이신데 네. 변호사다 보니까 좀 아시는구만요. 수사를 많이 저는 받으셔서. 피의자였다 보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의미가 없어 이번에는. 그러니까 아니 일부러 준 거죠. 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딱 손에 솜사탕 쥐어주고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우리 오늘은 맞지. 오 그러게 그래서 이건 비판거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잘한 겁니다. 검찰이. 법조 출입만 해가지고는 모르고 조소를 받아봐야 알아요. 이거는 잘한 검찰이 겁니다. 예. 각을 잘 잡았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말을 끌어내게 하는 걸로 각을 잡았고 충분히 수사도 그래서 원래 계산한 대로 이루어졌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워낙에 얘기한 시간에 비해서는 수사에 기록된 부분이 처음에 준비한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데는 7시간이 걸려야 그리고 했죠. 또 한 가지는 아마 말을 하다가 이게 초보 피의자들이 변호사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한 말들이 있었을 텐데 했을 수 있어요. 그거 나왔으면 정말 엄청난 건데 사실은. 그거를 나중에 다퉜을 수 있어요. 그 일부 문구 수정해 달라라고 요청을 한 부분이 있긴 있겠죠. 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처음에는 한 2시 50분 정도에 나오려고 하다가 네. 갑자기 다시 문 닫고 다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약점이 좀 잡혔을 수 있죠. 그거 가지고 실갱이를 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야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게 네. 어차피 변호사 옆에 앉고 어제 2사람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옆에도 네. 앉고 뒤에도 책상 놓고 앉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이 검찰 수사 받는 과정에서 뱉어놓은 말을 되담을 수가 없잖아요. 법적으로도. 일단 문구를 조금이라도 바꾸려고 했겠죠. 아, 그나마 네. 이런 뉘앙스라도. 이런 취지가 아니었다 예, 정도. 뉘앙스라도.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비문도 많이 말씀하셨을 테니까 아, 그거야 뭐. 그런 거 좀 정리했을 것이고. 헌법이 어차피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검찰이 사실 그동안 신뢰를 못 받아왔고, 특검의 수사 결과에 비해서는, 검찰이 뇌물죄까지도 못 갔고,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우병우를 아예 건들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제 검찰 특수부에 대한 이제 불신이 좀 있었잖아요. 그게 연결돼서 이런 영상 녹화도 잘못한 거라고 비판하는 논조가 많은데, 그건 아니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굉장히 쫓기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이게 검찰 스스로가 봐주고 하는 상황도 아니고 약간은 억울할 거예요. 왜냐면 특별수사본부에서 일기 때 수사를 나름대로 바탕을 잘 잡아놨기 때문에 그 위에 특검에서 수사를 한 부분이고 특별수사본부 일기 때도 뇌물을 안 받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 그런 것들을 이어받은 거기 때문에 저는 그 걱정은 좀 안 하는 편입니다. 검찰 전력과 변호인 전략을 따지자면 검찰 전략이 더 좋았다고 봐요. 이번에는. 충분히, 예. 이번엔 좋았다고 보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남는 게 이- 구속영장이죠. 영장이죠. 영장을 불구속으로 하느냐 구속으로 하느냐는 아마 이후 대선에서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히. 그럼 빨리 정리를 해야죠. 대선에 네.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저는 의외로 일찍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 영장은 네, 우선 영장이 발부될까요? 구속영장이? 청구를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청구를 하냐. 저는 검찰이 청구를 하면 발부가 아니잖아요. 발부는 100%라고 봐요. 법원으로 넘어가는 순간. 발부는 청구를 100% 할 거라고 보십니까? 청구해야죠. 저는 청구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어제 결국 저도 이제 그전에도 얘기를 했던 게 영장이 청구가 되느냐 마느냐 박 전 대통령의 태도에 달려있다. 네. 이 혐의 사실을 다 부인하게 되면 전면 부인하면 검찰로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영장 청구를 안 해버리면 검찰은 다 뒤집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혐의는 충분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반하는 물증과 증언과 게다가 이미 구속된 피의자와 완전히 갖춰졌어요. 그중에 빠진 게 이제 본인의 진술인데 본인이 이걸 다 부인했어요. 그러면 내버려두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아니 다 부인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걸 거예요. 주변의 정황 증거라고 하는 부분들은 인정을 했을 거예요. 그래야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연루됐다는 부분만 부인을 했을 거예요. 자기 의지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그 서류 자체에서 그것만 읽어봐도 이거는 다 인정하는 게 맞는데 왜 자기는 모른다고 하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조선 내에서 모순이 생기거든요. 그걸 영장을 청구를 안 하면 검찰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알고 있었다거나 나는 그러니까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 사람 뇌물 준 게 맞냐라고 했는데 그걸 다 부인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다 이게 부인하니까. 뭐 도주래라 증거인멸의 우려를 가지고 따질 때 일부에서 그래도 전 대통령도 어딜 도망가냐. 근데 그게 아시잖아요. 그냥 실제로 도망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혐의 사실 자체가 워낙 중대하고 그러면 그런 걸 가장 큰 판단 기준으로 삼고 그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면 10년까지도 되는데요. 10년 무슨 10년 갑자기? 형량이. 형량이 10년부터 네, 10년부터. 10년부터 시작. 이게 중하죠. 그렇죠. 죄도 중하죠. 전면 부인했죠. 그런데 거기 바라는 증거는 많죠. 그다음에 뇌물을 줬다는 사람은 구속되죠. 일반적인 경우는 200% 구속이거든요. 200%.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절대. 저는 원래 취지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백시켜요. 이런 경우에는 자백시켜요. 네. 근데 그게 자백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작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함정이 될 거라는 거고 다른 것보다도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이게 계속 집에 있으면 계속 주변에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밖에서. 근데 본인은 모르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이게 얼마나 중대한 위험한 피의자로서는 절대절명의 위치에 와 있는지 본인만 모르는 것 같아요. 저 그랬잖아요. 아침에 들어가는 모습 보니까 확 얼굴이 풀려가지고 미소를 딱 짓고 있는 걸 보고 큰일 났다. 네, 큰일 났다가 아니라 이제 저는 그걸 보고 네, 구속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보통 피의자들이 좀 말씀하신 대로 나 가서
진술 잘했고 잘 받았어. 그럼 구속되거든요. 예, 맞아요. 그거 정확해요, 진짜. 이게 진짜예요. 변호사들은 다 형사재판에 온 변호사들은 거의 감이 있어요. 그게. 그런 감이 그러니까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웃고 나오냐? 아니 내 말 다 들어줬어. 뭐 이렇게 하고 나오는 분들은 다 구속돼요. 네,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저도 그 집에 들어갈 때 웃기도 하고 또 저 변호사들이 좋아하는 거 보니까 아 이거 구속인데 남은 거는 검찰이 구속이라고 하는 어려운 결정 하느냐 아니냐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법리상으로는 안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가 아니라 아예 없어 보이는 없어요, 이제는. 상황이에요. 이제 상황이 그렇고 글쎄 고려라면 이제 뭐 그럼 정치적인 걸 고려를 해야 정치적 할까? 고려죠. 그럼 벌써 이미 주변에 정치인들이 막 두들기기 시작하잖아요. 저건 뭐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후배 네. 검사들 향해서 뭐 알아서 먼저 눕더라 쟤들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지금 뭐 다른 어떤 유력 주자가 구속을 해라고 시켜야 그 사람들이 시킬 것이다. 프레임을 먼저 짜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해버리고 구속될 경우에는 그것은 정치적인 어떤 그래 거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그 후보 물 보고한 것이다. 보고한 것이다라고 공격하려고 하는 프레임 미리 짜는 걸 워낙 잘합니다 그 양반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사실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원칙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검찰도.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아, 골치는 아프죠. 골치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아니 야권에서도 야권 나름대로 뭐 일각에서 좀 오히려 야권에서는 구속이 안 되길 원할 수 있어요. 왜 그게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정치적으로 야권에서는 구속이 안 돼서 계속해서 저쪽에서 시끄러워줘야 그렇죠. 오히려 야권에는 집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선거에는 도움이 된다고 그럼요. 판단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역으로 뒤집어서 구속이 되면 야권 때문이라고 공격할 프레임을 미리 짜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 것 뿐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찰이 왜 고민합니까? 아니 방정식이 너무 복잡해요. 복잡. 검찰 입장에서 구속했다면 저기서 욕할 것 같고 불구속했다면 여기서 욕할 것 같고 아주 복잡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고민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예. 고민을 일선 검찰은 안 할 수 있지만 수뇌부 정도 되면 하죠. 이 결과에 따라서 나의 앞으로의 여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게 제가 제일 아쉬운 거예요. 뭐냐면 검찰 수뇌부 정도가 되면 사실 여생은 보장돼 있어요. 관직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그 정도 고민을 관직에 할지- 더 올라가고 싶을 수 있잖아요. 아, 나와서도 잘 먹고 잘 사실 수 있잖아요. 왜? 돈보다 관직이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자신의 꿈에 대해서 그렇게 아니 명예롭게 잘 돼야지 잘 돼도 명예롭게 잘 돼야지. 대한민국에서 그 정도 수뇌부에 있었으면 나와서 뭘 못해요. 제발 그런 거 가지고 고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른 거 안 본인이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렇죠. 나못 먹고 못 살아요. 마른 거 봐요. 내가 지금 얼마나 부쩍부쩍 말하는데 지난 가을부터. 요 대목에서는 완전히 네. 저 오랜만에 양지열 변호사와 제가 역시 이제 형사 재판을 해본 변호사와 형사 피의자가 돼본 사람으로서 오늘 검찰이 전략을 잘 짰고 네, 네. 요 대목에 대해서 검찰을 비난할 구석은 없다고 저는 보는 거고 이 각대로 가면 구속을 피할 길이 없는 법리상으로는 충분히 법리상으로는 확실히 그렇고 이제 된 영장 상황이고. 청구할 것만 남았어요. 저는 내일 정도면 청구할 것 같아요. 오늘 정도 고민하고. 그렇게까지 빨리 하면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고민의 흔적이 안 보입니다. 고민. 이게 중요한 게 고민의 흔적을 뿌려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영장 실질 그 심사할 때 중요한 사안들 다 끝났는데도 고민의 흔적을 만들기 위해서 새벽까지 기다리잖아요. 고민의 흔적 흩뿌리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할 말이 없어지는데. 저는 이제, 예. 다음 주초 정도 예상해봅니다. 다음 주초? 예. 차라리 눈에 안 뜨게 주말에 토요일쯤 이렇게 청구하는 게. 그러면 또 너무 고민의 흔적이 아니라 얍삽해 보여요. 안 돼요. 고민의 흔적. 아니, 그게 하루라도 좀 서두르는 게 나은 게 영장 청구에서 발부가 되면 구속되면 20일 내에 또 기소를 해야 하잖아요. 네. 그럼 20일 내에 기소를 한다는 걸 계산하면 검찰 입장에서도 지금 대선 계속해서 얘기하다시피 5월 9일 생각을 하면 20일이면 4월 중순이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오히려 또 뭐랄까 영향이나 이런 부분 불리할 수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쳐주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늦으면 4월 초고요. 네. 빠르면 다음 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 주도 가능하다. 네, 가능하다. 내일은 안 되고요. 내일은 안 되고요. 너무 고민 흔적 흩뿌리기 너무 이거 급한가?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근데 나갔을 때 과연 뭘 막을 수 있을까? 물론 저는 100% 발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이제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가 일단은 수사에 잘 응했다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이제 조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에 좀 나누긴 나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지금 증거로 돼 있는 부분들 너무 많은 증거들 뭐 수첩도 그렇고 녹취록도 그렇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몰랐던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썼던 작전하고 비슷한데 유일한 거 있죠. 무능력 작전.
그거 하나는 카드가 좀 남아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결국엔 쓸 수 있는 거는 그 경제공동체 부분이 너무 어려운데, 이게 법적으로는 너무 과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입증하기 어렵죠. 83년도, 90년도에 뭐 네. 집 샀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법적으로 인정받기가 되게 어려운 근데 부분이라서 K스포츠 미르재단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구속 사유가 되거든요. K스포츠 이미 미르재단은 분명하죠. 헌재도 이미 그렇게 판결을 해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는 한편으로는 법원에다가 확 던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법원이 고민할 여지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있는 건데 근데 법원도 고민할 여지가 없어 보이긴 해요. 근데 법원도 고민의 흔적 같은 거 남겨야 남겨야 하니까 되니까 아침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들어가면 아침에. 새벽도 아니고 이제는 아침까지 계속 또 안 나올 모든 수 있어요. 기록들이 참 많이 나오네요. 오늘 박 전 대통령이 수사하면서 기록 검토한 시간도 신기록이에요, 신기록이거든요. 네. 20시간 넘게 했던 것이고 네. 7시간 기록 검토기 때문에 뭐 법- 이런 거 가지고 기록을 세우는지 자꾸 모르겠습니다만은 법원에서 영장을 검찰에 청구했는데 발부를 안 하기 어렵죠. 안 하기 어려운데. 증거인멸 부분도 지난해 대통령이 이제 미래와 K스포츠 문제 됐었을 때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뭐 비서실 동원해서 기록들 다 지우라고 했던 부분들이 나온 것도 있고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청와대 압수수색 안 한 것도 거기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 전략이 일관되게 다 실패했어요. 한 번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단들을 중간중간에 내린 적이 없어요, 보면. 그게 이때까지. 가능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인단들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요. 최근에 양지열 변호사, 또 아무리 말을 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데요. 만나서 제가 좀 말을 좀 드려볼까요? 삼성도에 가볼까? 얘기 좀, 그게 아니라고 지금 똑바로. 지금 얘기를 거의 유재하 변호사 한 분 정도, 유영아 유영아 변호사 한 분 정도가 집에 들어가서,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 같은데 그분의 성향 자체가 또 강성이었다고 해요,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친하게 지냈었고, 공천도 그렇게 잘 받았고 하니까. 진짜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발부된 이유입니다. 이번 대선에 미칠 이번 영향력? 대선의 중대 변수 몇 가지 중에 1, 2위를 다투는 변수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수위를 입은 모습이 과연 이제 보수 유권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것이 이렇게 해서 사실은 시대가 일단락 됐구나 하고 마음을 접게 만드는 건가 아니면은 화가 나고 보수가 집결하게 만들 건가. 물론 한쪽에서는 보수를 집결시키기 위해서 그걸 계속 불쌍한 프레임을 만들려고 할 것이고 한쪽에서는 정당한 법의 집행이었다고 드디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보수나 이런 부분, 검찰 수사나 이런 데서도 뭐가 영향을 저는 끼치냐고 보냐면 이게 법률 이름이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이에요. 그러니까 네. 보수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로서도 차라리 권력이 부패하면 부패했지 뜬금없이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 임대업자 유치원 선생님이 이런 일을 벌인 것에 대해서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보수적인 가치를 가진 분들에게는 더 싫은 상황이 됐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아마 지지를 못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일리 있는 지적인데 원래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감정이 더 모두들 정상을 약간 벗어나거든요. 후보들도 벗어나고 지지자들도 벗어나고 약간 광적인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 외에는 다 차단하잖아요. 네.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단순한 동물이 되죠, 그때는. 그럼 하여튼 뭐 마무리는 주말 청구 내지는 주초 청구로 일단 거기까지 한번 걸어보고요. 알겠습니다. 간만에 죽이 맞았습니다. 네, 간만에. 양재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입심양명 변호사, 악마 변호사, 양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사를 과학의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저희가 외계인 이야기로 시작한 코너입니다. 그때부터 이상했어요, 이 코너가. 원정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입니까? 샤킬 오닐 아시죠? NBA. 네. 네. 지금은 이제 은퇴한 선수인데 네, 유명한 선수였죠. 며칠 전에 커밍아웃을 했는데요. 네. 그 성적 정체성 커밍아웃이 아니고 다른 걸로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요? 뭘로 금방 왔었어요? 공장장님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뭐 어릴 때부터 지구본을 봐왔기 때문에. 네. 뭐 굳이 증거를 들이밀지 않아도 비행기만 한번 타봐도 이렇게 네. 지구의 호가 보이잖아요. 공면이 좀만 살짝. 높이 올라가도 예, 그렇죠. 느껴지죠? 네. 그래서 사실 과학이 못 밝혀낸 것도 많지만 적어도 지구가 둥글다는 것 정도는 이제 그건- 상식이 돼 있습니다. 아주 몇백 년 전에 밝혀진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2000년 전 그리스인들도 알았는데요. 네. 근데 샤킬 오닐이 커밍아웃한 게 바로 이겁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다고 주장한 거죠.
진지하게. 예. 그것도 종교의 영향인가요? 아니, 종교 아닙니다. 과학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샤킬 오닐이 이런 말을 실제로 했어요? 샤킬 오닐도 했고요. 네. 이미 사실 한 10여 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조금씩 돌다가 그러면 지구가 자전도 안 한다는 건가요? 네, 그냥 평평한 접시같이 생겼다는 거죠. 가만히. 네, 행성도 아니고 웃으라고 한 얘기 아니고요? 아닙니다. 굉장히 진지합니다. 그럼 우리가 평평한 땅 위에 지금 올라와서 가만히 우주에 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설명을 좀 듣다 보시면 지구 핵도 없고? 핵도 없고 그냥 접시예요, 지구가. 납작한. 거대한 예를 들면 그 비행 접시 같은 건가요? 예, 그냥 접시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전부 조작된 것이죠. 이걸 굉장히 진지하게 믿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세력을 굉장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설이에요? 무슨 파예요? 지구 평평론자 혹은 지구 평면론자가 가 실제로 최근에 등장하고 있어요? 꽤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그래서 이 플랫 얼스 소사이어티라고 평면 지구 학회도 있어요. 이거 검색해 보시면 구글에서 플랫 얼스 소사이어티라든가 검색해 보시면 모임도 있고 웹페이지도 있고 다큐멘터리 영상을 제작하는 등 이 감춰진 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야. 놀랍죠? 이 인터넷이 여기까지 발달한 시대에 네. 인공위성 궤도도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한 시대에 그러면 실시간으로 다 조작이니까요, 뭐. 누가 조작을 하면 주체가 누구랍니까? 이 사람들 주장하면 정부 각국 정부와 각국 정부가 왜 지구가 평평하다고 그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을 속여서 통제하기 위해서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지구가 평평하면 동그랗다고 주장하면 뭐가 통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지구가 평평할 뿐만 아니고 네. 이 지구 평면론자의 많은 수들은 네. 그 위에 마치 그 영화 뭐였죠? 그 왜 돔으로 덮여 있는 세상에 나오던 네. 트루먼 쇼요. 네, 트루먼 쇼. 그런 식으로 지구가 만들어져 있고 우리 삶 전체가 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네, 투명한 돔이 이렇게 세워져 네. 있고 이 원반 위에 미드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분들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기 지금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네. 지구가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봤는데 지구 본을 납작하게 깔았어요. 지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그란 지구본 있잖아요. 그럼 북극에서부터 손으로 꾹 눌러. 그러면 빈대떡처럼 팍 퍼질 거 아니에요. 그 빈대떡처럼 팍 퍼진 모양의 지구다 이게. 네. 저게 또 근거 중에 하나가 UN 마크가 저런 식으로 생겼어요. 북극점이 한가운데 있고 남극이 이제 그 좌우에 접시처럼 퍼져 있는. 이거는 말이죠. 보이는 라디오니까 한번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인터넷에 잘 안 보일 것 같기도 한데. 안 보이면 알아서 찾아보시고요. 네네. 이게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거를 지구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걸 굉장히 진지하게 이거 믿고 초등학교 있고요. 때 배우는 건데? 네, 그게 다 거짓이라는 거죠. 이분들은 이제 저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심에 북극이 있고요. 남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극은 주위를 둘러싼 저 얼음 벽이에요. 남극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남극이라는 것이 남극 점 같은 건 없고 남극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면 건 이 접시의 주변부, 그게 남극이다. 가장자리 끝에 쫙 테두리. 네, 얼음 산으로 뒤덮인 벽이다. 그 그러면- 밖으로 우리가 못 나가게 돼 있다. 남극은 걸어서 횡단도 하는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그거 다 거짓이라는 거죠. 그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마음에 드는데, 네, 이 소사이어티? 굉장히 재밌는 사람들이긴 한데요. 예. 좀 덜 진지하면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아요. 평행지구 커뮤니티, 평행지구 학회, 뭐 이런 거예요? 평면지구 학회. 평면지구 학회? 네. 굉장히 진지하고요. 사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 그 사람이 뭐 그 돛대가 왜 바다에서 조금씩 떠올라가는 거 보이는 그러면 거. 인공위성은 어떻게 돌고 있는 겁니까? 이 그것도- 사람들이 하면? 인공위성 같은 건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거짓이죠. 마음에 들어. 이 네. 사람들. 저는 이런 걸 호연직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재밌습니다. 저도 과학 쪽만 아니었으면 굉장히 즐겼을 것 같은데 사실 즐기고 있고요, 지금도. 예. 나름대로 근거를 조금 더 설명을 예, 드릴게요. 근거 또 얘기해보세요, 한번. 일단 이분들 주장에 따르면 남극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아무도 남극 깊숙이 들어갈 수가 없다. 사실 지금 각국 정부가 남극을 분할해서 관할하고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깊이 들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남극하고 저 웹사이트 저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남극의 여행
금지 내진 자제 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배경에는 남극이 정부가 없는 왜 못 가게 하겠냐. 그렇죠. 예. 없으니까 못 가게 하는 없으니까. 거잖아요. 펭귄은 예. 어떻게? 펭귄이 이제 구석에만 사는 거고 저 벽 근처에만 남극점은 없는 거죠. 그러면 끝에 가면 떨어지는 겁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 하면? 산이 있어서 못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거긴 이제 이상한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세상에 못 넘어갈 산이 어디 있어요? 뭐 그렇다고 주장을 하고요. 예. 근데 제가 그래서 정말 남극 깊숙이 못 들어가는가 하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허가를 생각보다 쉽게 받을 수 있고요. 아니 자제 구역이라고 거기를 하지만. 횡단한 탐험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이미 그 1956년에 네. 남극점에 아문센과 스콧이 도달을 했죠. 근데 그때 그것도 조작일 수 있지만 지금 거기에 남극점 바로 옆에 아문센 스콧 기지가 있어요. 아니 근데 어쨌든 예. 또 근거가 뭐 있어요? 저 근거가 듣고 싶어요. 호주에서 이 남미라던가 저기 남아공 쪽으로 이제 남반구를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남극 상공을 지나면 훨씬 비행기가 빨리 가는데 네. 그리 안 가고 멀리 돌아갑니다. 네. 두바이 심지어는 네. 이 직항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극을 지날 수 없기 때문에 남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도 하세요. 또 근거는 뭐 있습니까? 아니 학계식이나 만들어졌으면 여러 가지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증거가 있는데요. 네. 이 사람들 주장은 또 그 인공위성 사진을 잘 보면 네. 사실 우리가 지구를 찍었다는 것이 그거 한 번에 찍은 사진은 거의 없습니다. 네. 여러 개를 찍어서 찍어가지고 붙이는 붙인 거죠. 거거든요. 왜 한 번에 못 찍고 여러 개를 붙어서 찍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네. 이게 찾아서 보시면 한참 보시다 보면 빨려 들어가요. 빨려 들어가. 저조차도 그런가? 이런 생각을 잠시 하게 됩니다. 이 커뮤니티가 이런 유명인들이 제법 있어요? 일단 NBA 출신이 4명이 NBA 쪽에 좀 강세입니다. 그렇군요. 네. NBA 선수들이 왜 그럴까요? NBA 이게 좀 종교 같은 성향이 있어가지고 이게 종교적인 건데 이 정도 되면 네. 일종 유사 종교 같은 그렇죠. 느낌이네. 예. 그래서 NBA 한 사람이 믿기 시작하면서 주변에 퍼뜨린 거죠. 너 그리고- 지구가 납작해 처음엔 웃었겠지만 네. 뭐 이런 이야기들 막 하면서 딱히 반박할 만큼의 일반 상식이 풍부하지 않은 분들. 지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샤키로닐은 며칠 전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 내가 저 마이애미 플로리다에서부터 LA까지 맨날 차를 몰고 가는데 예. 평평하다 지구가 안 휘어 있어. 이런 논리를 대시고요. 나 이 사람들 만나보고 싶어. 그 다음에 저기 건물들 이렇게 LA 선 거 봐라 예. 저렇게 높이. 근데 중국의 반대편에 이렇게 거꾸로 있다고 그게 말이 되냐? 아니야. 중력이라는 개념조차 없는 거군요. 없습니다. 예. 근데 샤키로닐이 교육학 박사거든요. 박사예요. 체육학도 아니고 교육학 박사예요.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게 미국의 교육 체계의 문제네요. 네, 근데 우리나라를 박사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퍼지고 있는 이게 좀 인기 트렌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진지하게 믿는 커뮤니티가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커뮤니티가 생기진 않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솔깃하고 있는. 재밌어하는 수준에서 설마 이걸 정말 믿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미국이나 이쪽에서 웹사이트 만든 분들은 그것도 다큐멘터리 같은 만든 분들은 다들 다큐멘터리도 있어요? 물론 자작이지만 한 30분짜리 열몇 편으로 만들어진 그래요? 시리즈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왜 플랫한가가 왜 납작한가가 계속 나와요? 근데 사실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긴 하지만 나름 열심히 하고 또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처음에 믿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엄청난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아니 근데 계시고요. 이게 트럼프 시대에 굉장히 걸맞는 현상 같아요. 걸맞는 현상이죠. 예, 트럼프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얼터너티브 네. 또 하나의 진실이 따로 있다고 얼터너티브 팩트라는 말을 이상한 네네. 말을 만들어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가짜 뉴스도 여기서 만들어진 트렌드고 네. 소위 이제 확증 편향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네.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예. 이게 트럼프 시대에 걸맞는 현상이다. 네. 미국이 망해가네요. 예, 그래서 이게 유명인들이 자꾸 이런 선언을 하고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는 한 과학자하고 그 래퍼하고 이걸 가지고 설전을 벌이게 됐어요. 설마 래퍼는 이 커뮤니티에 과학자는 없겠죠? 진짜 과학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네. 적어도 천문학자, 물리학자는 없지만 또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수학자 중에 있다든가. 뭐 화학자, 생물학자 이런 쪽은 이제 그런 거 잘. 그래도 그렇지. 아무래도 학자 정도 됐는데 이럴까요? 하긴 뭐 박사학위를 받은 분도 이런다니까. 네, 오늘 박사께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홈페이지도 계시고요. 굉장히 그럴듯하네요. 그렇듯합니다. 홈페이지가 보시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허접하게 만든 홈페이지가 아니라 뭐 포럼도 있고 굉장히 네. 방대한 스토어도 있네요. 스토어. 저 플랫얼스를 믿는 네. 지구 평면론을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도 있는데 플랫얼서예요. ER 붙여가지고 네. 저런 고유명사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은 저 NBA의 유명한 선수들, 은퇴한 선수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표정 굉장히 진지해요. 이 절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너무 진지해서 바보같이 보이는데 약간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이분들은 좀 뭐랄까 사명감 같은 게 있는데요. 본인이 그걸 정말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네.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죠. 그럼요. 싶겠죠. 우리가 트루먼 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니까 이 지구 평면론을 알리는 것은 그 각국 정부의 압제와 음모에서 벗어나서 진실과 자유를 얻기 위한 숭고한 노력인 거죠. 그런 이분들 얘기에 따르면 지구만 플랫할 리가 없잖아요. 일단 나머지는 생각을 잘 안 하십니다. 뭐 나머지 천문학적인 그런 지구만 납작한 겁니까? 아니면 이 우주 전체가 납작한 겁니까? 상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아직 안 네, 하셨나요? 그거는 뭐 어차피 지금 우리가 우주에 간 것도 아니고 도움이 있기 농구공은 때문에 왜 동그랗대요?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동그란 거 가지고 놀면서 도움이 잡혀있기 때문에 달에 간 적도 없고 아예 모든 게 다 거짓이고 벗어나 본 적이 없다. 네, 로켓이 가다가는 이제 터진다는 거죠. 도움에 부딪혀서.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도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네. 미드가 있는데 네. 예, 미드 그와 드라마. 약간 비슷한 개념의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이제 정말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왜냐하면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도 산더미처럼 많은데 심지어 달에서 찍은 것도 있잖아요. 산더미 정도가 아니죠. 네. 아닌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지구가 둥글지 않다는 증거 단 하나라도 있나요, 과학적으로? 방금 보신 대로 이제 그 남극 직항로가 없다. 그게 정말 없는지 제가 확인해 봤어요. 있습니다. 웬만 좀 찾아봐도 다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미국 트럼프 시대에 걸맞는 현상이에요, 진짜. 트럼프가 끊임없이 주장하고 네. 사람들한테 퍼뜨리고 믿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기존 매체를 믿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맞다고 믿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을 의심해라. 네. 언론은 믿지 말고 또 다른 팩트가 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걸로 네. 대통령까지 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기인데 그 네. 사기 위에 기반한 정권을 탄생시켰잖아요. 네. 대통령까지 탄생하는데 이런 거 믿는 정도야 뭐. 그래서 걱정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진작에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들조차도 이건 건강한 의심이 아니고 예. 모조리 부정하고 내 맘대로 삼켜버린다는 그런 게 퍼져가는 세상이 아니냐. 사실 트럼프가 만들어낸 미국이 세계에 미친 영향이 많은데 네. 만들어낸 트렌드 중에 이제 그래서 이거를 포스트 트루스라고 네네. 진실 트루스 이후 시대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시대가 트럼프 시대의 기점으로 열리기 시작했다고. 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방식으로 대통령이 됐으니까 미국이 망할 때가 됐어요.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고요. 자,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고 그게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현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원정호 씨였습니다. 재밌었고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거 알려주시고. 네. 저는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2달 전쯤에 였던 것 같은데 최순실 씨가 실명으로 보유한 부동산 중에 하남 땅 있지 않습니까? 미사리. 거기에 국토부 장관한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거기는 이제 최순실 씨 땅을 지나가는 그 지점인데 거기를 체육시설 복합 무슨 체육시설이죠? 예, 복합생활체육시설 지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했다고 복합 체육시설을 거기다가 지으라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하죠. 네. 그것도 한밤중에 전화했다라는 장관의 진술이 있습니다. 뭔 부동산 개발을 대통령이 밤 12시에 국토부 장관한테 직접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이게 차명 보유한 땅도 많을 거거든요. 이렇게 국토부의 주택 정책이나 관련 문서가 통째로 다 개발 사업 동향 같은 게 유출됐으면 이걸 보고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차명 땅 보유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발된 거 다 뒤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최순실 씨 이권하고 관련된 부동산들 딱 한 건 나왔겠어요? 이렇게 문건들을 다 받아봤으면? 이것만 가지고도요, 최순실 씨가 17억 5천만 원 차익 얻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이 2013년에 전화하고 땅을 2015년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한껏 나온 건데, 예. 왜냐하면 실명으로 보유한 땅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들이 엄청 많다고 하는 의혹이 있으니까 다 뒤져보면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거. 최순실 씨 관련 재산이 이 정권 하에서 어떻게 이권과 연결됐었는지 철저히 파헤쳐야 된다. 이 통째로 넘건 통째로. 이 사람들은 정말 이권 동물에 이권 동물. 이권 짐승. 어떻게 이렇게까지 합니까? 최순실 씨 땅이 있다고 그거를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밤에 개발하라고. 이거 남사서로 이런 짓을 어떻게 하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민주당 경선 선거인당 마감했습니다. 총 214만 명이 넘게 들어왔는데요. 2012년에 비해서 2배가 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모든 정당들이 본격적인 본경선에 들어가겠죠. 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첫 투표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200만 명이면 많이 했군요, 정말. 자, 그러면 제목 정도 하나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뉴스인데요. 직함도 없이 백악관에 사무실을 낸 이방카 씨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진짜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뉴스 읽다 보면 최근에 진짜 비슷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미국에서 민주당 쪽에서 탄핵한다는 얘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딸 이방카가 백악관에 사무실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나 이방카 같은 경우에는요. 공식 직함도 없고 월급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슷하죠? 여기는 최소한 보안 손님은 아니고 가족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너무 대놓고. 여기는 이제 경제적 가족이었는데 여기는 진짜 가족이라서 대놓고 하긴 하지만 여기는 그 가족 정확한 이름은 생각하는데 가족을 등용하는데 제한을 두는 법이 있어요. 미국의 친족 등용 금지법이라고요. 있다고 합니다. 나는 정확한 명칭을 모르는데 본인은 알고 그러면 어떡해요. 어쨌든 있어요 거기. 네. 근데 거기도 걸리고 직함도 없는데 사무실 내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직함이 없는데 딸이라고 지금 사무실을 공식적으로 내주고 이런 역사가 없거든요. 미국에. 야, 여기 뭔가 큰 사단 납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훈의 나라 걱정. 자, 나라 걱정할 겨를이 없어요 요새.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혜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자꾸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뭐 더 이상 기대만큼 안 떨어질 올라간다는 거죠. 네.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을 정도로 떨어진 정도 뭐 아닌가요? 자꾸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정의당하고 겨루고 있잖아요. 자유한국당하고 겨뤄야 되는데. 참나. 우린 자유한국당을 경쟁 상대로 보지 않아요. 경쟁 상대로 볼 수가 없죠. 격차가 너무 벌어져가지고. 원래 출발할 때는 높았는데, 훨씬. 네. 자,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얘기 한번 짚어볼 텐데,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마침 대략 15분 전에. 네. 예. 15분 아니, 뭔 전에 소설 읽어보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신 거예요? 비문도 좀 많았겠죠, 아무래도. 난독증이 많으신가? 그리고 아마 이제 답변을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불거진 인터넷 강의업체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인강업체들이 조직적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건데요. 소송 규모도 수백억에 달합니다. 조직적인 대규모 댓글 부대 하면 원조는 국정원이죠. 지난 대선 좌익효수란 아이디로 밝혀진 것만 3,450여 개의 댓글을 달았던 이 국정원 직원에 대해 검찰은 고발이 접수된 지 무려 2년 4개월이 지나서야 그것도 단 10개의 댓글만 공소사실에 포함했고 법원은 모욕죄만 인정하고 선거 개입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죠. 국가 정보기관이 특정 후보를 위해서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헌정유린 사태가 벌어졌는데 겨우 모욕죄로 그리고 집행유예로 사건이 일단락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다음 정부는 이 국정원 댓글 사건 철저히 재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번 대선에서도 그
그런 일이 단 한 건이라도 벌어진다면 내란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금 이 방송 시작하는 시점에 삼성동 자택에 도착을 했어요. 네, 그렇죠. 7시 6분에 귀가했습니다. 집에는 예. 6시 55분 계속 방송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55분에 검찰 청사를 떠났고요. 이제 막 도착했네요. 예. 관련 뉴스가 많이 쏟아졌죠, 사실. 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검 들어가면서요, 짧은 메시지 남겼습니다. 두 문장에 모두 29글자에 불과했는데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딱 8초였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메시지가 있다 사전에 나와서 이런 헌재 판결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혹은 뭐 국민들에 대해서 친박 집회에서 3명이 사망했잖아요. 그런 데 대한 메시지라든지 전혀 없고. 네, 적어도 그런 기대를 했던 건데요. 네, 당연히 아무런 게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메시지가 있다고 하니까. 이건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이건 그냥 안녕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의례적인 이야기죠. 네. 안녕 이런 거랑 마찬가지인데 메시지가 없었던 거고, 방금 자택에 들어가면서 뭔가 메시지를 남길까 싶었더니 역시 그냥 네, 경호원들에게 인사만 하고 들어갔습니다. 쭉 들어가셨습니다. 예. 네. 자, 사실상 메시지는 없었다. 나올 때나 들어갈 때나. 근데 조사가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됐어요. 보니까 이 정도면. 네, 예상보다는 짧았던 것 같습니다. 네. 혐의가 13가지나 되는데요. 이 정도면은 사실 엄청나게 빠른 거거든요. 이랬다는 얘기는 검찰이 추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추궁을 하지 않고 관련 혐의에 대해서 사실상 부인 조서, 혐의를 다 부인하는 조서를 작성하는데 충실했다.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럼 종합적으로 얘기하기로 하고, 여하간 굉장히 빨리 조사가 끝난 것이고, 이 정도면. 네, 그런가? 14시간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서를 쓰고 나면 확인을 하거든요, 서로. 네. 이렇게 진술한 게 맞는가. 네. 바로 앞에서 물론 받아치긴 하지만,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네, 그것도 7시간 넘게 걸려서요. 그래서 총 합해서 21시간 20분 정도 네. 걸렸습니다. 7시간 가까이 이 조서를 검토하는 거 굉장히 길게 검토한 건데, 추궁도 없고, 본인이 전면 부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 건, 첫째, 비문이 많았다. 그랬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마도 답변하지 말았어야 했을 대목의 진술한 부분을 쳐내거나 조절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추가 소환은 없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네, 지금 상황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변호인단이 이례적인 호평을 했어요. 네, 오늘 자정 12시 50분 정도에요. 기자들한테 손범규 변호사가 문자 메시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을 보았다라는 내용이고요. 심지어 손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는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요. 검찰 조사 받으면서 진실 과정에서 답변하지 말아야 될 걸 답변했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었겠죠. 7시간 가까이 걸렸다니까. 그거 저 정말 놀라웠어요. 네. 조사 받는 시간에 거의 반만큼이나 그렇죠. 조서를 받다 보면은 네. 사실 쓸데없다기보다는 조서에 담기지 않는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3-4시간 조서를 받으면은 거의 뭐 한두 장 정도의 조서를 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럼 한두 장 정도의 조서를 쓴다면은 14시간 받았으면 조서 기껏 해봐야 10장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거 읽는데 6시간이 넘게 걸렸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많은 질문에 다 일일이 답변을 하셨겠죠. 일일이. 예. 어쨌든 저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서로 합의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야 날을 하니까 변호사들이 오랜 시간 검토를 했겠죠. 아마도. 그런데 지금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뇌물을
줬다고 하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잖아요. 그럼 뇌물을 받은 사람 이건 거의 완전히 구속인데. 게다가 혐의도 다 부인했으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죠. 네, 통상적으로. 네. 어떻게 법리로 될까요? 보면 그런데. 근데 모르겠어요. 검찰이 저는 좀 여러 가지 이상해요. 이번 검찰 보면은. 아니, 영상 녹화는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본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제부터 검찰에 수사받으러 가는 모든 피의자한테 영상 녹화해도 되시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물어보고 동의 안 한다 물어보죠. 그러면 아니, 동의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안 하겠네요? 그러니까요. 안 물어보죠. 아니, 원래 원래는. 법적으로 그건 동의 구할 필요가 없게 돼 있고 네, 그냥 영상 녹화 한다. 녹화는 한다고 고지의 의무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동의를 받을 의무가 없는데 난 정말 기가 막혀요. 이렇게 피의자를 네. 여왕마마 대접하는 검찰 처음 봤어요. 그리고 막 침대까지 옆에 갖다 냈다면서요. 응급침대. 왜냐하면은 아니, 왜 응급침대가- 아프실 예정일 수도 있으니까. 죄송하지만 주변에 병원 셌거든요. 셌다. 지난주에 뭐였죠? 히트 하나 이빠이. 주신 게 이빠이. 아, 셌다는 일본말 아닐걸요? 일본말은 아니죠. 예. 예. 사투리라 그렇지. 사투리일 것 같긴 예, 합니다. 예. 예. 많다는 뜻이죠. 예. 고양이 고향이 죄송합니다. 예. 여러 군데가 고향이에요. 난데를 드려야 되면 부산이고요. 우리 고향의 기준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잘한 출생은 데를 부산에서 잘한 데를 고장이라고 얘기하면 마산이고요. 마산. 또 이제 부친의 고향을 얘기를 하라 그러면 네, 충북 원적지 제천이고요. 보통, 충북. 그렇군요. 어쨌든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로 사투리가 죄송합니다. 가끔씩 튀어나오군요. 경상도에서는 이빠이 많이 쓰죠. 네, 이빨 많이 써요. 자, 이빠이에 대해서는 지난주 저희가 충분히 네. 설명을 경고를 했고요. 먹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 검찰 대응 관련해서 쭉 보면 그리고 헌재 판결 기다리는 동안 특검을 상대로 보면 이 유용하 변호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거의 유용하 변호사가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접근해서 보고하거나 직접 할 수 있는 게이트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이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길래 이렇게까지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자체가 낯을 많이 가리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본인의 이거 개인적인 아주 내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생전 처음 보는 사람, 갑자기 이제 변호사로 선임된 사람, 안녕하세요 하고 명함 주고받으면서 갑자기 제가요 사실 최순실과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차피 전면 부인할 건데. 그래도 뭐 그때 일이 어떻게 됐는지 저떻게 됐는지 이런 얘기는 하고 그게 아니라고 강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의 관계라는 게 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된 거죠? 제가 알기로는 2007년 이명박 박근혜 경선을 할 때 네. 그때 이제 서로 청문회를 한다. 후보에 대한 검증 청문회를 연다. 그러면서 상호 간에 상당한 공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저쪽은 저쪽대로 우린 우리대로. 여기서는 BBK를 주로 공격했죠. 뭐 여러 가지 이명박 후보도 상당히 많은 그 의혹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의혹으로는 뒤지지 않죠, 절대. 네. 개수는 뭐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네. 여기는 최태민과의 의혹이 거의 뭐 단일 의혹이지만 깊이가 굉장히 깊었다면 네. 그쪽은 가지수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검증 청문회를 하고 서로 막 공격을 네. 하고 그럴 때 그때 영입된 사람입니까? 영입이 그때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검증팀에 계셨고 아, 검증팀에. 예, 근데 검증 중에서도 친인척 관련한 소위 이제 측근, 친인척, 대통령의 MB의 사적인 관계. 친인척. 네. 아니요. 박근혜 후보의 친인척과 측근. 그래서 이제 박근혜 후보의 아주 내밀한 인적, 사적 인맥에 대한 모든 관계를 맡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고리 3인방하고도 가깝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의 존재도 그때부터 알고 있었겠네요.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네. 이분이 몰랐다는 건 좀 믿지 말이 안 않아요. 예. 되겠군요. 아하. 왜냐면 뭐,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요. 검찰은 특검과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다면서 검찰은 특검과 다르게 정치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총평했다고 합니다. 검찰 가족에게 박수를 보낸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검사님들과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 가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건 뭐 전문 용어로 아양이라고 하죠. 아양. 지금 잘 보이고 싶은 건데 그런데 이제 검찰 태도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언론 기사들도 꽤 나왔어요. 네, 왜냐하면 영상과 음성 기록 없이 조사를 했기 때문인데요.
박 전 대통령 쪽이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검찰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인이 아니고 피의자에게는요, 법적으로 보지만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검찰이 그것을 하지 않은 거죠. 거부를 할 수 없는 거죠. 원래 이 사안은. 예, 그 왜냐면- 의사만 나타낼 수 있는 그렇죠. 겁니다. 통보, 고지만 하면 되는 거지, 안 한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랬다고 해서 진짜 비판이 좀 있었죠.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는 검찰이 이번에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전략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우선 뭐 어제, 최순실 관련은 모른다고 하고, 직접 개입한 사안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었다고 하고, 이런 기조로 답변을 할 거다. 이건 예상대로였고. 그리고 이제 아프실 예정이라고 이제 뉴스공장이 떠들었기 때문에 그건 취소된 것 같고요. 그런데 아마도 변호인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애매한 건 답변하지 말라고 사전에 조언을 했을 거예요. 대부분의 변호사가 그렇게 조언했을 텐데, 저는, 몇 가지 이유로, 적극적으로 답변을 했다고 봅니다. 묵비하지 않고. 그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초보 피의자의 전형적인 실수 있어요. 자신의 입장을 잘 이야기하면 검찰이 납득할 거라는 착각을 하거든요. 예. 검찰은 이런 피의자가 땡큐입니다. 술술술 말하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탄핵이 기각될 거라는 걸 굳게 믿었던, 며칠 전까지 대통령이잖아요. 권한 중재긴 했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테고. 그러니까 민간인 모두의 적응이 안 됐을 거예요, 아직도. 네, 검찰도 실제로 수사할 때요, 대통령님이라고 호칭했다고 합니다. 그 호칭도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자신의 말이 여전히 상대한테 자신의 어떤 위치, 이런 것, 지위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질 걸, 이때까지 그대로 받아들이는 환경에서만 있잖아요. 반론하지 않는 환경에서만. 그래서 자기가 잘 설명하면 또 상대가 내 말에 넘어갈 거라는 착각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특징인데, 세 번째로는, 왜 그 70년대 구국선교단, 그 시절부터 최태민 씨를 도왔고, 11.6 이후로는 영남대 관련 일도 했고, 그래서 거의 90년대 말까지 20몇 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도왔던 최태민 씨 의붓아들 조순재 씨. 거기 녹취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짓말을 하고, 뭔가 잘못됐을 때, 그 거짓말 스스로 완전히 믿는다. 이런 특징에 대한 녹취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비난하는데, 조순재 씨 녹취록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특징도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신이, 만들어온 어떤 거짓 세계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서도 스스럼 없이 자기가 만든 거짓을 믿으며 진술하게 되는 그런 특징도 좀 작용했을 겁니다. 일종의 리플리 증후군 같은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건 전문가 영역에 맡기시고요. 근데 이제 이런 특징에 대해서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만들어진, 그리고 20년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한 사람의 녹취록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검찰이 영상 촬영 안 한 부분, 그래서 검찰 봐준 거 아니냐, 지나치게 한 비판도 있는데, 저는 이거는 검찰이 전술적 전략 선택을 한 거라고 봐요. 뭐냐면, 영상 촬영을 하면 답변에 소극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촬영하지 않기 원한다는 변호인 말에 검찰이 그렇다면 안 하겠다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데도 안 하겠다고 하는 태도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이 자기들 말을 들어준다. 잘. 뭔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우호적인 분위기다. 봐준다. 이런 인상을 받아 더 자신있게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네. 뭐 영상 촬영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뭐 법정에서 진술 번복할 때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근데 그 경우는 자기 혐의를 인정했다가 법정에서 안 하는 경우잖아요. 지금 뭐 전면 부인하니까 진술을 번복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건 사례가 안 되는 거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저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략 전체적으로 보면 헌재 때와는 180도 바뀌었거든요. 사실. 이 여실히 드러나는 게 뭐냐면,
검찰이 영상 촬영을 하길 원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 사실 이건 피의자 동의 사항이 아니잖아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고지만 하면 되는데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싫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안 했는데 그때 변호인 측이 선택한 단어가 부동의예요. 부동의. 보통 그냥 우린 거부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부동의라고 법률적인 용어를 선택한 이유가 저는 뭐라고 보냐면 거부권이 자기한테 없는데 거부했다는 표현을 쓰면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들이 갑인 줄 안다고 그런 비난을 하거나 여론이 만들어질까 봐 일부러 이런 단어를 선택한 거거든요. 태도가 바뀐 거예요. 완전히. 이 단어 선택에서 볼 수 있습니다. 헌재 때와는 다르게 부정적 여론에 굉장히 민감한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그런 욕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검찰 칭찬도 막 하는 것이고 이런 태도의 변화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십시오. 검찰에. 그 협조를 그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라고 하는 조언, 사전 조언 변호인단에 그것도 이런 진술 태도 적극적으로 자기 해명을 하는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네. 사실 이거는 촬영하는 거 싫어? 물었더니 싫어. 기분 물어온 거하고 마찬가지 정도의 법률적 효과밖에 없는데 어쨌든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이라도 충분히 받는 것으로. 네, 실제로 그렇게 해명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으니까요. 네. 절차상 문제로 실랑이가 생기면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진술과 답변을 잘 듣는 게 더 중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태도들이 종합적으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그 종합적인 결과가 뭐냐. 제가 보기엔 구속 요건을 거의 100% 갖췄어요, 이제. 그러니까 영장 청구가 결국은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변호인단의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의 착각과 변호인단의 오판의 결과라고 보는데 이게 뇌물을 준 사람 이재용 부회장 구속됐잖아요. 뇌물을 받은 사람 이미 구속 요건은 갖췄어요. 근데 거기다가 그런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일반적인 사건이면 100% 구속이에요. 100%. 다 갖췄어요. 이제 요건을 다. 구속영장을 신청할 100% 요건을 다 갖췄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명백한데 준 사람도 구속됐는데 본인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전면적으로 부인하잖아요. 그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른 시간 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 아주 이른 시간 내에. 그런 요건을 다 갖췄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제가 보기에는 나름의 전략을 선택하고 자잘한 거는 포기하고 요건을 갖추는데 전력한 것이다. 그런 선택을 한 것이고 잘했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서 영장 청구를 안 한다면 정치적인 고려 하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김은지 기자가 이런 요건에 갖춰지잖아요. 뭐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전에 잡혀갈 것 같은데요. 0.5초 내에 구속영장이 떨어집니다. 이런 정도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운이 다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게이트 초기부터 여태까지 고비고비마다 단 한 번도 올바른 선택이 된 적이 없어요. 사실. 첫 번째 인정한다는 기자회견부터 시작해가지고 헌재 판결 대응을 거쳐서 이 검찰 대응까지 본인의 구속을 거의 스스로 도와주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영장 청구 바로미터로 봐야 되겠죠. 영장 청구가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정치적 고려, 대선 기간이라 민감해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검찰 진짜 고민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완벽한 구속 요건인데 여기서 우리가 구속 영장을 치나 마냐. 자, 박근혜 대통령 조사는 아마도 이게 마지막일 테니까 길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JTBC가 관련 보도했는데요. 검찰은 지난해 최순실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외장하드 확보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120여 건 가까운 청와대 문건이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문건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이 건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료가 최순실 씨에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특정 지역의 개발 사업 동향이나 국토해양부의 주택정책 계획 등 자세한 내용이 담긴 문건이 통째로 유출됐다라고 합니다. 한